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지금 몸도 안 좋고, 자꾸 나라에는 큰 일이 자꾸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윗집에, 지금 제가 4층에 사는데, 윗집에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뭔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서 다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 집이 이렇고 이렇다 다 보여줬는데 뭐 소리가 자꾸 난다고 그러는데, 이 원인이 아파트가 낡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내려와서 초인종까지 누르고 뭐라 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그거고, 낡은 아파트에 사는 게 죄네요. 참.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91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 시간에 저는 1장까지만 오디오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이 122페이지까지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1장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거니까, 거기 이어서 이제 다른 책으로 오디오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쪽. 오디오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삶이여, 영원한 삶이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몇 년 전 톨스토이 소설을 각색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은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믿는다. 이 영화에서 위대한 운명과 위대한 인간들이 묘사되었다.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위대한 운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토록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카페에 갔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와 샌드위치를 앞에 놓고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져간 야릇한 형이상적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위대한 운명과 맞닥뜨리게 되고 동등하게 심령적 위대함을 지닌 운명과 마주치려는 결정적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에 내렸던 젊고 발랄한 결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은 똑같은 영화 혹은 비슷한 영화를 다시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다른 영화들이 그 사람의 내적인 망막에 동시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감상적인 영화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의 영상이 비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인간의 내적인 위대함에 관해 묘사된 어떤 부분이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목격한 젊은 여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처럼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한 젊은 부인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별로 길지 않은 이야기며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이야기가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다름이 없다. 그 젊은 여인은 자기가 며칠 안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가 매우 기분이 좋은 것 같다는 나의 말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운명이 그토록 무서운 충격을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예전에 인생을 너무나 쉽게만 살아왔어요. 그리고 심령적인 성취 같은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막사의 창밖을 손가락질하였다. 저기 서 있는 저 나무가 나의 고독한 삶의 유일한 친구예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밤나무에서 뻗친 한 가지와 그 가지 위에 핀 두 송이의 꽃이었다. 저는 종종 저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죠. 그녀는 나에게 그와 같이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일시 그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헛소리를 했던 것일까? 때때로 환각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나는 궁금하여 그 나무가 대답을 하더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요. 나는 다시 그녀에게 무슨 대답을 해주더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나무는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라고요. 한계를 알 수 없는 잠정적 실존. 우리는 죄수의 내적 자아의 상태, 우리는 죄수의 내적 자아의 상태에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처럼 심리적 및 육체적 원인들이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죄수들에 관한 심리적인 고찰에서 그들의 내면 세계가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도덕적 및 심령적 자아들이 굴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만이 끝내 수용소의 타락한 영향력에 희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무엇이 내적 소유를 이룰 수 있으며 혹은 이루게 되는 것일까? 과거의 죄수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체험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절망적으로 그들에게 작용한 것이 구금을 당해야 할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죄수는 그의 석방 날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갇혀있던 수용소에서는 석방 날짜에 대한 논의마저 요령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사실상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죄수들의 기한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연구 전문의 심리학자는 강제 수용소의 삶이란 잠정적 실존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한마디를 덧붙여서 한계를 알 수 없는 잠정적 실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대체로 수용소의 상태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다른 수용소에서 되돌아온 죄수들은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수용소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되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수용소에 들어오는 즉시 새로운 죄수들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었다. 먼저 번 불안이 가셔지면서 새로운 언제 수용소 생활이 끝나나 하는 불안이 고개를 쳐든다. 이와 같은 실존의 형태가 끝날 것인지 혹은 끝난다면 언제 끝날 것인지 미리 내다보기는 불가능하다. 라틴어의 피니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끝이나 완성을 의미했고 다른 하나는 달성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를 뜻했다. 자기의 잠정적인 실존이 언제 끝날지 짐작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세워나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장래를 위한 삶을 정지하였다. 따라서 그의 내면적 삶의 전체적 구조는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역의 삶에서 알게 된 쇠퇴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되지 못한 노동자는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의 실존은 잠정적인 것으로 변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장래를 위해 살아갈 수 없으며 어떤 목표를 겨냥할 수도 없었다. 실직된 광부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그들이 일종의 특유한 일그러진 시간, 내면적인 시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통은 실직된 상태의 결과로 나타났다.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역시 그와 같은 야릇한 시간 체험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수용소에서는 짧은 시간 단위로 하루를 예로서 들 수 있다. 이 하루 동안은 시시각각 가해지는 고문과 끝없이 나타나는 피로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보다 긴 시간 단위로 한 주일을 들어보기로 하자. 한 주일은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마을산. 언젠가 한번 나의 동료에게 수용소의 하루가 한 주일보다 더 긴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는 옳다고 동의하였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우리들의 시간 체험인가. 이와 같은 느낌과 연관되어 떠오르는 것은 토마스 만의 작품인 마을산이었다. 이 작품에는 매우 날카로운 심리학적인 관찰이 서술되어 있다. 토마스 만은 이 작품에서 유사한 심리학적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심령적인 성장을 고찰하고 있다. 즉, 요양소에서 언제 퇴원할지 모르고 있는 폐결핵 환자들을 등장시켜 다루고 있다. 폐결핵 환자도 역시 미래도 없고 목표도 없는 비슷한 실존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역에서 수용소로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기다란 행렬을 지어 행진하였다. 이는 그 누구나 겪는 바이지만 그 후 그는 나에게 그와 같이 행진하는 것이 꼭 자기 자신의 장례식 행진인 것처럼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기의 삶의 장래라는 것이 완전히 말살된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라는 사람이 이미 죽는 것처럼 삶이 끝나고 다시 살아온 것처럼 생각되더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삶의 부재에 대한 느낌은 다른 원인으로 더욱 심해진다. 시간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감금 생활의 기한이 무한정이라는 데서 심화된다. 공간적으로는 죄수에게 제한된 좁은 지역이 그와 같은 느낌을 부채질하게 된다. 철조망 밖의 모든 사물은 그토록 요원하여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헛것으로까지 보이게 되었다. 바깥 세상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행해졌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정상적인 삶이 제수에게는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비쳤다. 바깥 세계의 삶이란 것이 그가 볼 수 있을 만큼 좁은 세계에 불과했지만 저승에 가 있는 죽은 사람에게 비치는 이승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었다. 참된 삶의 기회. 미래의 어떠한 목표도 볼 수 없음에 그 자신의 붕괴를 허용하게 된 인간은 회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과거를 되돌아보면 볼수록 공포로 가득 찬 현실이 보다 덜 진실하게 느껴지도록 도움이 되는 경향에 관해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진실성을 말살하는데도 위험이 가로놓여 있다. 수용소 생활을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기회는 확실히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기는 아주 쉬운 것이었다. 우리들의 잠정적인 실존을 비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 자체가 죄수들이 그들의 삶에서 간직하고 있던 것을 상식해야 하는데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모든 일은 어떤 면에서 요령이 없는 것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어려운 외부적 상황이 종종 심령적으로 그 자신을 초월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부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수용소 생활의 어려움을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힘에 대한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무언가 하찮은 것으로 경멸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눈을 과거로 밀착시키고 과거 속에서만 살려고 하였다. 물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대한 심령적 높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몇 명은 주어진 기회로 인간적 위대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들의 분명한 세속적인 실패와 죽음을 통해 일반적인 여건 하에서는 영영 달성할 수 없는 업적을 쌓기까지 하였다. 그들과는 달리 평범하고 미온적인 우리들에게는 비스마르크의 말을 적용할 수 있겠다. 삶이란 치과 의사 앞에 앉아 있을 때와 같다. 당신은 언제나 가장 심한 통증이 곧 이어지겠지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면 통증은 이미 끝나 있을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 수용소의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참된 기회를 흘려보냈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도전은 남아 있었다. 인간은 그러한 체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으며 삶의 내면적 승리로 돌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때 대다수의 죄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도전을 무시하고 단순히 흐리멍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다. 고통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고통은 사라진다. 수용소에서 죄수가 입은 심리 및 병리학적 영향을 정신요법이나 정신위생학적 수법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죄수에게 미래의 목표를 지적해 줌으로써 내면적인 힘을 길러주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였다. 그럼으로써 그 죄수는 미래의 목표를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어떤 죄수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묘한 특수성이다. 즉, 영원한 미래를 그리며 살아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때로 자기의 마음을 미래라는 과제에 매달릴 수 있도록 억지를 쓰기는 하지만 실존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미래는 그의 구제수단이 된다. 나는 몸소 체험한 기억을 갖고 있다. 나는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내 발에서 이는 통증은 끔찍할 정도였다. 고통에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나는 수용소에서 작업장으로 가는 긴 행렬에 섞여 몇 킬로미터를 쩔뚝거리며 걸었다. 날씨는 매우 추웠으며 살을 내리는 듯한 바람은 우리를 사정없이 후려치곤 하였다. 나는 계속하여 우리의 참담한 삶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는 조그만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밤은 무엇을 먹게 될까? 특별 배당으로 한 조각의 소세지라도 나온다면 한 조각의 빵과 바꾸어 먹을까? 2주일 전 보상으로 받았으나 아껴두었던 한 개피의 담배로 한 그릇의 수프와 바꿀까? 나는 신발 한 짝의 끈이 동강이 나고 말았는데 이를 대처할 한 토막의 철사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시간에 늦지 않게 작업장으로 가서 평소 내가 일하던 작업반에 낄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반에 끼게 되었다가 야수와 같은 감독이 있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
이와 같이 무섭고 긴 행진을 매일같이 하는 대신 수용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카포와 잘 사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을까? 나는 매일같이 그리고 시시로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일들에만 매달리게끔 강요하는 상태에 지겨워지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억지로라도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애썼다. 벼랑간 나는 불이 환하게 켜지고 따뜻하며 아득한 강의실의 강단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내 앞에는 주의 깊은 청중들이 쾌적하고 폭신폭신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강제 수용소의 심리학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순간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변하고 과학과 거리가 먼 관점에서 보여지고 묘사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나는 어느 정도 내가 처했던 상태를 괴로운 순간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린 것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나와 나의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내 자신이 떠맡게 된 재미있는 심리 및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스피노자는 그의 윤리학이라는 저서에서 뭐라고 하던가. 괴로움을 받고 있는 정감은 우리가 고통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순간에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파멸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죄수는 파멸이란 구덩텅이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 정해지게 마련이었다. 미래에 대한 신념을 상실함과 더불어 그는 그의 심령적 의지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그 자신으로 하여금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부패의 온상으로 변했다. 대체로 이와 같은 현상은 위기의 형태로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징후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재소자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우리 모두 이 순간을 두려워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들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두려워하였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현상은 재수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옷 입고 세수하거나 점호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되곤 하였다. 아무리 간청을 해도 주먹질과 위협을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가 병으로 최대되었다면 그는 병동으로 옮겨지거나 그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거절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는 막무가내로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삶을 포기한 것이다. 거기에 자기 자신이 쏟아놓은 배설물과 함께 누운 채로 꼼짝하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그가 마음을 쓸 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때 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그와 같이 위험한 자포자기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짓고 있는 극적이고도 실제적인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FC 우리 구역 고참 관리인인 그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자 작사자였다. 그러한 그가 어느 날 은근히 나를 불러 속사정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선생,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이상 야릇한 꿈을 꾸었었소. 그 꿈 속에서 어떤 음성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구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지는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청했는지 아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소. 의사 양반, 당신은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짐작할 것이오. 나는 언제 우리가 우리 수용소로부터
모두가 해방되고 우리의 고통이 종식될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오. 그리하여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언제 그런 꿈을 꾸셨나요? 그는 대답했다. 그게 1945년 2월이었지. 그렇다면 3월이 시작될 무렵에 해당되는 시일이었다. 그런데 그 꿈속의 음성이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그는 나의 귀에 대고 나직히 속삭였다. 3월 30일이라고 하더군. FC가 그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는 여전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꿈속에서 들려오던 음성이 반드시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약속된 그 날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수용소로 전해지는 전쟁 소식은 약속된 그 날짜에 우리가 석방되리라는 가능성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9일이 되자 FC는 갑자기 병이 났으며 열이 심하게 올랐다. 3월 30일, 이날은 그의 예언자가 그를 위해 전쟁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리라고 그에게 말했던 날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의식마저 잃고 말았다. 3월 31일, 그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겉으로 나타난 증세는 그가 발진 티푸스로 죽었다고 판명되었다. 매우 무거운 주제네요. 읽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잠시 쉬었다가 목도 지금 안 좋고 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강차 마시고 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이다. 인간은 심적 상태, 그의 용기와 희망이 있던가 또는 결여된 상태와 그 육신의 면역 상태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희망과 용기를 잃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친구가 죽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기대했던 해방이 찾아오지 않자 매우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좌절은 잠복하고 있던 발진 티푸스의 간염에 대한 그의 육신의 저항력을 약화시켰다.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살겠다는 그의 의지는 그만 마비되었고 그의 육신은 병마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어 그의 꿈속의 음성은 맞아떨어지고만 셈이었다. 이러한 경우의 관찰과 이로써 끌어낸 결론은 우리 강제 수용소의 주치의가 나의 주의를 이끌 수 있었던 어떤 사실과 일치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44년의 성탄절부터 1945년의 새해에 이르기까지의 일주일간에 수용소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의 의견을 빌리면 이와 같은 증가가 중노동의 여건이나 우리에게 공급되는 음식의 악화 혹은 기후의 변화 및 새로운 전염병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단순히 대다수의 죄수가 성탄절까지는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가냘픈 희망에 기대를 걸고 살아왔던 탓이었다고 하였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고무적인 소식을 들을 수 없자 죄수들은 용기를 잃게 되었고 커다란 시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죄수들이 죽어간 것이었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수용소 죄소자였던 사람들의 내면적인 힘을 되찾아주는 어떠한 시도에도 먼저 그에게 미래의 어떤 목표를 보여주는데 성공해야 하였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니체의 말은 심리요법적 및 정신위생적 노력을 죄수들에게 쏟아놓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라도 죄수들을 치료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끔찍한 그들의 실존을 어떻게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 어떤 목적을 그들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슬프게도 FC는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관철한 아무런 의의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곧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충고와 격려를 한사코 마다한 사람의 전형적인 대답은 나는 이제 삶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였다.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선고였다. 이와 같은 대답에 그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였다. 우리는 모름지기 우리 자신들부터 알아야 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삶에 걸고 있는 기대는 진실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우리는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멈출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매일같이 또는 수시로 삶에게 질문을 받는 존재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대답은 반드시 말과 명상이 아닌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처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는 삶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앞에 끊임없이 놓여지는 삶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고통 속에 성취의 기회가 있다. 따라서 삶의 의미이기도 한 이 과제는 사람마다 변화하기 마련인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삶의 의미에 관한 의문은 결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서술로 대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그 어떤 애매모호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과제가 매우 진실하고 구체적인 것과 똑같이 삶 또한 매우 진실하고 구체적인 어떤 것이다. 삶의 많은 과제들은 개인마다 다르고 독특한 인간의 운명을 형성한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운명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 혹은 또 다른 운명과 견주어질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되풀이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의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의 상황은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때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이 그에게 그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이룩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치 있는 것을 실현시켜 나가면 인간에게 보다 덕이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이다. 때로 사람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의 십자가를 메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있기는 하다. 어떠한 상황도 그 독자성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가까운 장래의 상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언제나 하나뿐인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가 겪어야 할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그의 고통을 자기의 과업으로 유일하고 독특한 과제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는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이 우주에서 오직 유일한 그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를 그의 고통 속에서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그의 위치에서 그의 고통을 대신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의 독자적인 기회는 바로 그가 무거운 짐을 떠매고 나아갈 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죄수로서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현실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사색적인 이론이 아니었다. 그와 같은 사색들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생각들이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려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었으며 심지어 살아서 수용소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도 우리들을 좌절의 심연으로 떨어지려는 것을 건져 주었다.
우리들은 오래전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단계를 지나온 셈이었다. 그때만 해도 삶이 무엇이냐고 하는 수박한 의문에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적극적으로 창조해냄으로써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폭넓은 수레바퀴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과 임종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일단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알아낸 이상에는 수용소 당국자들이 가하는 고문을 축소하거나 경감시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수용소에서 입는 형벌을 무시하거나 헛된 환상에 몰두하고 인위적인 낙관주의를 마음속에 품는 것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고통은 우리들의 과제로 변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코 그 과제에 등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성취애로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기회라는 것은 바로 시인 릴케가 다음과 같이 읊게 한 원인이 된다. 헤쳐나가야 할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가. 릴케가 말하고 있는 헤쳐나가야 할 고통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완수해야 할 작업과 같은 것이리라. 진정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고통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해지려는 순간을 극복하고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씹어삼키며 잔뜩 도사리고 있는 고통과 맞설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다. 눈물은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용기,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았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겸연적인 얼굴을 하고 종종 자기들이 울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나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도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그 동료는 한때 부종에 시달리고 있었다. 헌데 어느 틈에 그는 부종의 고름에서 헤어났다. 그래서 나는 부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고 물었다. 그때 그는 고백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나는 부종을 실컷 울어서 나의 몸 밖으로 내보냈소. 개인의 특이성과 유의성의 창조적 작용. 강제 수용소에서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되었을 때 심리요법이나 정신위생학상의 시술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졌다. 개인을 상대로 한 정신요법의 시도는 종종 일종의 규명 절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대체로 자살을 방지하자는 일과 관계되었다. 엄한 규칙을 세우고 있는 수용소에서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금지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수용소 생활을 비관하고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리하여 그가 목을 매달게 되었을 때 동료나 그 누가 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구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만약 나치스의 친위대나 가포들이 그와 같은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즉시 나서서 구하려는 사람을 제지하는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구하려 했던 사람이 큰 화를 당하는 수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자살 기도가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 여겼다. 나는 아직도 자살 미수의 두 경우를 기억하고 있다. 이들 자살 미수자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을 서로 갖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의도를 털어놓았다.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논리를 앞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삶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두 가지 경우가 하나같이 그들에게 삶이 아직도 그 무엇을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의 그 무엇이 그들에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했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외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일이었다. 이 사람은 과학자였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1년의 책을 집필했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완성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야말로 그의 작업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위치를 결코 대신할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모든 개인을 구별하고 개인의 실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이성과 유의성은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못지않게 창조적인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인간을 바꾸어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 실존과 실존의 연속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책임감을 그 실존의 모든 형태와 양상에 나타내게 된다. 한 사람이 그를 지극한 애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나 완성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감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는 결코 자기의 삶을 내던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실존의 이유를 알고 있으며 거의 어떠한 공경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초부터 정말 올해 초부터 이 집에 이사 올 때부터 그게 올해 1월 9일에 이 집에 이사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정말 여러 번 올해 특히 화를 내고 사람들과 싸우고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화가 많이 치밀었고 그럴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든데 새해에는 제 자신의 평온을 제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봅니다. 사람이 화내면서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 아버지를 좀 닮았는지 아주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화를 확 내면 뱀이 정말 막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걸 느끼는데 사실은 이게 30대 때 불교 공부를 하면서는 화를 많이 억눌렀어요. 화를 내지 않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네요.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내면서 살 수 있을지, 이 책을 보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요번 주만 해도 화가 나서 사람들이랑 다투고 이랬던 게 많았는데 스스로 저의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정신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내재되어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내년에는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저 책을 좀 더 읽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고통스러운 내용이라 목도 아프기도 하고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읽고 조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5페이지 정도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절망. 수용소 안에서는 정신요법에 대한 기회가 물론 제한되어 있었다. 집단 정신요법에 있어서는 언어로 시행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례를 직접 보고 듣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한 고참자인 구역관리는 보기 드물게 수용소 당국 편에 서서 우리 죄수들을 대하지 않았다. 그는 정당하고 고무적인 행위로 그의 관할권 아래 놓여있는 죄수들에게 멀리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수없이 가졌던 사람이었다.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은 이미 말한 대로 언제나 언어로서 가질 수 있는 효과보다 컸다. 그러나 때로 한마디의 말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정신적인 감수성이 어떤 외부의 상황으로 매우 예민해졌을 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우연히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어떤 의무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 막사의 재소자들의 감수성이 퍽이나 날카롭게 곤두서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나는 막사의 재소자들을 상대로 정신요법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었다. 아침 점호를 받을 때였는데 수용소 당국에서는 앞으로 많은 행위를 하나의 태업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들이 범법으로 다루려는 행위 가운데는 우리들이 덮고자 하는 담요에서 조그만 조각이라도 찢어내는 짓. 이는 발목을 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짓과 감자 한 알이라도 훔치는 조그만 절도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반쯤 굶어 죽게 된 재수가 감자를 쌓아놓는 창고에 뛰어들어 몇 파운드의 감자를 훔쳐낸 일이 있었다. 이 절도 사건은 곧 발각되었고 어떤 죄수들은 그 도둑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수용소 당국은 그와 같은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자 모든 죄수들에게 그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을 때 전체 수용소의 죄수들을 꼬박 하루 동안 굶기겠다고 엄포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2,5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은 하루의 단식을 택했으며 그 도둑을 수용소 당국에 내놓지 않았다. 단식을 하게 된 그날의 저녁 무렵이었다. 우리는 흙담의 우리 막사에 누워 있었다. 거의 말들을 나누지 않았으며 한마디의 말도 귀에 매우 거슬리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전깃불이 나가고 만 것이다. 이제 기본은 잡지대로 잡혀 우라통을 터뜨리기 일보 전이었다. 그러나 우리 고참 구역 관리인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즉흥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 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던 일들과 관계가 있었다. 그는 많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동료들은 최근 수일 동안 병으로 혹은 자살로 죽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죽게 된 진정한 이유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말도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몰고 가는 희생자들을 앞으로 가능한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넌지시 그와 같이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굳세게 만들 것이다. 진정 천만의 말씀이었다. 나는 결코 심리학적인 설명이나 설교, 같은 것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추위와 허기에 지쳐 있었고 또 초조하였다. 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 특이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용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먼저 가장 시시껄렁한 위로의 말부터 던짐으로써 나의 작업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래 6번째로 맞는 겨울이지만 지금의 유럽 형세를 보면 우리들의 처지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몸서리치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각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이래 바꿔놓을 수 없는 것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제의하였다. 나는 그들 대부분이 진정 둘도 없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추측하였다. 누구든지 아직도 살아있다면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건강, 가정, 행복, 직업적인 능력, 재산,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성취시킬 수 있거나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들의 골격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한다면 장래의 그 고통은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였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굳세게 만들 것이다. 그런 후 나는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나는 공평하고도 솔직하게 말해서 미래는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살아남을 기회가 얼마나 희박한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으리라는 사실에도 동의하였다. 아직 우리 수용소에는 발진 티푸스가 유행하지 않고 있지만 내 자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20대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거나 포기할 의사는 조금도 없다는 점도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냐하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욱이 다음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닥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며칠 안으로 우리들은 어떠한 세상을 놀라게 할 군사적인 사건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수용소 체험을 통해 적어도 개인에게 있어서의
커다란 기회가 때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작업반으로 배속될 수도 있다. 더구나 그 작업반은 이례적으로 훌륭한 작업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죄수에게는 행운을 성립시키는 종류의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설파하였다. 나는 비단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가리고 있는 장막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나는 또한 과거의 일도 언급하였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과거의 모든 기쁨과 기쁨의 빛이 우리들을 얼마나 밝게 비춰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시 한 귀절의 시, 내 자신이 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그대가 체험하는 바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대로부터 그 경험을 뺏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들의 경험뿐이 아니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위대한 사색,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과거 속으로 흘러간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로 흘러가 버린 모든 것을 시존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했었다는 것은 일종의 시존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확실한 시존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길. 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에 관해 언급하였다. 나는 나의 동료들에게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결코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삶의 무한한 의미는 고통과 임종, 공분함과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었다. 그러다가 나는 어두운 막사 안에서 나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불쌍한 하느님의 피창조물들에게 우리들 처지의 심각함에 과감히 맞서자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투쟁이 가망이 없다 해도 삶의 존엄성과 그 의미를 떨어뜨리거나 더럽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아래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험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누구가 우리를 굽어보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는 결코 그를 실망시킬 우리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는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고통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결코 비참하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어떻게 죽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내려고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나는 우리들의 희생에 관해 언급하였다. 우리들이 치르는 어떠한 경우의 희생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희생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우리들의 희생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나는 솔직한 태도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종교적 신앙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한 동료는 수용소에 도착하는 즉시 하느님에게 계약을 맺고자 노력하였다. 내용은 그가 받는 고통과 죽음으로써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종말로부터 구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이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한 그의 희생이야말로 가장 뜻깊은 것이리라. 그는 아무 보람도 없는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들 가운데도 헛된 죽음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나는 동료들에게 들려준 말을 끝맺었다.
내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목적은 막사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삶과 실제로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에 충분한 의미를 찾아보자는 데 있었다. 나는 나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깃불이 다시 들어와 주위가 밝아지게 되었을 때 참담한 모습의 친구들이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비틀거리며 나에게 몰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고백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내적인 힘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같이 내적인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쳤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않을 수 없다. 예,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의 의식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자신의 정신세계만 갇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이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지금 목이 아직 아픈데 목이 또 금방 나갔어요. 1시간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제가 목이 나가버렸습니다. 잠겼습니다. 목이. 그나마 이 생강차로 좀 버티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몇 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디오북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 없으면 첫 번째 의견을 보낸 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1부에서 죽음의 수용소의 서실존주의로는 1부에서 끝맺을 겁니다. 다른 책으로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이 책을 읽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첫 번째 그 의견을 보내주신 분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 읽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운명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가 다 돼가고 있고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